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선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익 설립 처음부터 제대로라는 주제로 공익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법인들이 있는데요. 장학재단, 의료재단, 종교법인,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아마 여기에 있는 공익법인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공익법인을 사람들이 만드는 이유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공익법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뭐 상속세 절세 목적도 있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을 또 명예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가장 처음에 질문하시는 분들의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공익법인 설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장점이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처음에 1번, 상속세 증여세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네, 이제 상속하시고 증여하실 때 공익법인을 만드시면은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공익법인이 이제 기부를 받게 되면은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꽤 높죠. 최고 세율이 50%고, 그 다음에 또 할증세율까지 하면 70%까지도 상속세가 나오게 되는데, 공익법인을 하시게 되면 이 상속세를 절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 본인의 재산을 아주 명예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익법인 자체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게 문제 가능한 거죠.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명예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공익법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네 분을 여러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셔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또 재산을 명예롭게 쓰신 네 분의 어르신들입니다. 왼쪽은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 두 번은 석유왕 존 록펠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을 만든 노벨, 오른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상업자 빌 게이츠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어떤 형태의 공익법인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익법인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 이제 수년간 예술인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3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공익법인 운영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좋을지 재단법인이 좋을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이제 비교해 본 편인데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뭐 차이점과 주요 특징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일단 1. 사단법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말 그대로. 회원의 중심이 되는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중심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법인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는 형태의 조직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사단법인은 일단 영리, 비영리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도 본질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주주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고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 형태가 없습니다. 다 비영리 형태만 띠고 있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이제 회원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이 총회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총회 어떤 거 기억나시죠?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그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회원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총회는 말 그대로 이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이 총회에서 하게 되죠. 자, 총회에서는 하위 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요. 이사회는 이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 총회에서는 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고, 이사진이 어떤 사업을 할지 정관을 정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국민주식이라는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도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한 많은 의사결정은 카카오의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차이인데 총회가 없습니다. 네,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바로 이사회입니다. 재산에 출연한 설립자의 역할이 재단법인에서는 또 중요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어떤 걸 설립할지 두 개를 고민하실 때 이제 최초 출연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부처마다 다른데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실제로 어떤 뭐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본재산, 뭐 최초 출연하는 기본재산 금액을 2천만 원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5천만 원 정도 처음에 설립 시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자,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단법인보다 규모가 큽니다. 주무부처마다 다르지만 재단법인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 정도의 재산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좀 작은 규모로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법인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을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법인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명보 장학회도 처음에 이제 사단법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재단법인이 된 사례입니다.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주요 수입원은 이제 기부금은 공통적으로 있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합니다. 그 회비를 납부하니까 이제 회원들의 회비가 주 수입원이 될 수가 있죠. 재단법인은 회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와 같은 기금 수익이 주요 수입원이 되죠. 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모두 기부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법인도 경우에 따라서 100억이 넘는 그런 사단법인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뭐 정기예금을 운영해서 기금 수익을 얻고 있는 사단법인도 있습니다. 자, 사단법인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면은 내가 이제 어떤 형태의 법인을 운영하실지 이제 판단이 서실 것 같은데요. 재단법인에 이제 먼저 설명드리면 가장 큰 장점은 총회가 없고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사회는 5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5명, 15명 모이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보통 의사결정은 절반 이상 출석하면은 뭔가 이사회가 성립을 하거든요. 근데 사단법인은 이 총회 회원이 적게는 뭐 30명, 많게는 1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원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뭐 위임장과 같은 뭐 의결을 대리할 수 있는 형태의 뭔가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많아지면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많은 회원들이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최초 출연금이 재단법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용이합니다. 자, 재단법인은 아무래도 초기 출연 재산이 크다 보니까 쉽게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설립 시 초기 출연금이 사단법인보다 많은 게 재단법인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어떤 형태의 법인으로 하시든 간에 둘 다 법인격을 가집니다. 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둘 다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두 법인의 특성을 비교해 보시고 어떤 법인이 나에게 맞을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기준은 보통 주무관청이 이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내부 기준이 실제로 없어서 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립하고자 하는 부서에 연락하셔서 기준을 문의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외부에 공표한 두 주무관청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특별시입니다. 네, 서울교육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기준으로 회원의 규정과 그다음에 사업 실적, 그다음에 어떤 이제 회비나 목적 사업비 지출 금액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재단법인도 10억 이상 출연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립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출연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냐? 내가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기부했던 재산을 다시 가져갈 수 있냐? 이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회수해서 가져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공익법인하고 일반 영리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주주의 유무거든요. 주주의 유무. 주주가 뭐죠? 이 법인의 주인들이잖아요. 주주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법인을 정리하는 이제 해산, 청산을 하게 되면은 자녀 재산은 주주가 나눠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는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내 재산이 아니고 이 공익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이 재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해산을 하는데 이 자녀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 귀속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에 다른 또 공익법인에 이 재산을 이전하고 이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많이 하시는 질문. 이름이 이제 공익법인이니까 공익사업을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법인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과 다른 거는 이 수익을 주주들이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 이 수익은 내부에 남겨놓고 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익법인들이 많이 하는 수익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뭐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이제 사업상 이제 관리 감독이 쉽고 큰 위험이 없는 그런 유형의 수익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외에도 공익법인 중에 호텔을 운영하는 공익법인도 있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연세우유, 우유 판매,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법인은 뭐 연구 용역 같은 걸 하는 법인도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수익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신 내용일 텐데요. 공익법인 하고 싶다. 근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진행 절차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냐. 이제 그 절차를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정관 작성부터 주무관청 선정, 뭐 사업계획 수립, 그 다음에 창립총회 개최, 서류 제출, 그 다음 주무관청의 현장 실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립허가가 나고요. 설립허가 이후에는 이제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금융계좌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산시 신청, 그 다음에 공익법인 사업을 수행하시고 주무관청의 의결산 보고 그 다음에 세무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세법성 의무사항을 이행하시면 공익법인의 전반적인 설립과 운영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어떤 법인을 한다는 것은 이 법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이 돈을 공익사업에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정관 작성, 사업계획 수립, 임원진 선임, 출연 계획. 처음에 이제 법인 설립 목적과 향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엇을 할지, 이 법인을 왜 만들지. 그런 법인의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있죠. 뭐 이사진들, 뭐 회원들, 법인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자들, 그 다음에 우리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설립 허가를 해주는 주무관청.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담긴 문서가 정관입니다. 정관 작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할지, 법인의 임원진, 이사와 감사를 어떤 분으로 모실지, 보통 이 법인의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력을 가지신 분들을 임원진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역사 연구를 주로 하는 공익법인인데 이사진들의 절반 이상은 보통 이와 관련된 뭐 역사학과 교수님 또는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뭐 큐레이터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선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선임한다고 하시면은 주무관청 단계에서 좀 이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반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원진이 결정되면은 내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죠. 아까 사단법인은 회비로 운영된다고 그랬고 그러면 회원을 모집해야겠죠. 재단법인은 기금을 출연해서 그 기금을 운영해야겠죠.
그래서 재산 출연 계획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시면은 우리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할 주무관청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법인이 수행하는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처가 이제 주무관청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고용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하면은 고용노동부가 될 것이고요. 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면 여성가족부가 주무관청이 될 것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의 범위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면은 이제 중앙부처가 주무관청이 되고요. 특정 지역에 한정돼서 한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사업을 한다. 경남에서만 사업을 한다 하면은 관할 지자체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주무관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모두 연락하셔서 사업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제 담당 부서를 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주무관청이 선정되면은 담당자가 이제 배정이 되고요. 그 담당자가 설립허가 관련된 서류를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뭐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립 서류를 초안을 제출하죠. 그러면은 담당자가 검토 후에 이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공익법인 설립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들이 대부분 좀 저연차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무에서는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보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보완 요청이 적절한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설립 서류 검토가 다 끝나면은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제 설립 서류는 완료되었고 뭐 창립 총회를 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창립 총회를 먼저 하고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또 창립 총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이제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예, 창립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하죠. 임원진을 정하고 사업 계획을 정하고 또 법인명도 정하고 사업장 소재지도 정하고 얼마를 처음에 출연할지 모든 사항을 창립 총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 이제 총회가 완료되면은 이 모든 설립 자료를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서를 제출하고 설립허가 신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신청서를 내면은 이미 서류 검토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현장 실사로 오게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 오지 않고 뭐 관련된 사무실 사진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현장 실사를 나오십니다. 실제 이 법인이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인 입구에 법인명이 표시된 명판을 이제 부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장 실사 이후에 뭐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안에 뭐 이제 설립 허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 설립 허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법인이 탄생한 겁니다. 탄생했으니까 그다음 뭐 하셔야 되죠? 출생 신고하셔야 되죠. 그래서 법인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등기부는 말씀한 대로 잘 알 겁니다. 이 법인의 개괄적인 사항들을 담은 이제 문서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하시면은 이제 출생 신고가 맞춰지고요. 자, 하지만 그 두 번째 단계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또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신분증 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뭐 금융 거래든 뭐 계약이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등기부와 설립허가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리 대표자가 개인 홈택스 아이디로 온라인으로 홈택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출연을 받아야 되니까 금융계좌를 개설하셔야 되죠. 그래서 은행 가서 금융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융계좌 개설했으니까 설립 때 출연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이전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통장으로 재산을 이전하시면 되고 혹시나 부동산을 출연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등기 이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재산의 출연이 완료됐습니다. 법인 등기도 됐고 사업자 등록도 발급됐고 설립이 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은 주무관청에 우리가 설립이 완료되었고 출연하기로 약정한 재산을 출연했다라고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부금 단체 신청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익법인의 핵심 재원 중에 하나는 기부금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부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고 공익사업의 소요한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겠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와 어떤 그 기부금을 어떻게 쓸지 그 내용들을 포함한 서류를 국세청을 통해서 주무관청이 아닌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부금 단체 신청은 1년에 4번 있고요. 보다 상세한 사항은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기부금 단체 신청이 완료되면은 이제 국세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을 이제 전용 계좌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 절차는 어렵지 않고 홈택스에서 전용 계좌 등록이라고 치시면은 금방 검색이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만 간단하게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공익법인의 주요 의무사항 중에 전용 계좌 등록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검증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면 또 바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계좌 미등록으로 약간 3억 이상의 가산세를 낸 그런 법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계좌 등록은 법인 설립하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꼭 잊지 않고 하셔야 될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성실하게 여러분들 공익사업 수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도 받으시고 공익사업도 수행하시고. 자, 근데 우리를 누가 관리 감독한다 했죠? 네, 국세청하고 주무관청입니다. 두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주무관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사업 계획, 우리가 그 실제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제 예결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한 법인은 이제 해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무서에서 관리 감독 받는다고 그랬죠. 공익법인이 되는 순간 세법상 여러 의무사항이 부여됩니다. 일단 공익법인의 기부를 하면서 공익법인의 출연을 받으면서 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 면세 혜택을 부여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익법인은 많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또 상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때제때 제출하셔서 우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목적사업에 잘 쓰이고 있다는 내용을 세무서에 잘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그 다음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봤고요. 여기에 나오는 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